에건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 강의 중 교수의 이 한마디에 400명의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원은 0, 영토는 좁고 인구도 적으며 게다가 핵보유국 4개에 둘러싸인 반도. 역사적으로 이건 존재 불가 지역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70년 만에 그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를 제친 세계 4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밀어준 덕분이다. 일본 출신 유학생이 비웃자 교수는 조용히 웃으며 단 한 문장으로 되받았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는 못했을까요? GDP 70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무려 500배 초고속 성장. 모든 통계, 모든 이론이 그 나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폭발하듯 묻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역사가 기록했는데도 여전히 우연이라 부르실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땅은 손톱만 합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없죠. 주변엔 핵보유국만 넷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는 살아남기도 힘들고 숨도 못 쉴 거예요. 하버드 국제정치학 교과서에는 완충국가 운명이라 적혀 있는데 강대국 사이에서 기가 팍팍 눌려 먼지처럼 사라지는 나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지정학적으론 절대 불리한 위치, 자원은 제로인데 70년 만에 일본을 넘고 영국을 제쳤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400명이 입을 다물지 못한 그 순간을 말입니다. 2025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하버드 대학교 메인 캠퍼스 안에 있는 대형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단식 좌석 400석이 거의 다 찼고 몇몇 학생들은 뒤쪽 벽에 기대서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국제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지어 공대 학생들까지 몰려들었는데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님이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 일주일 전부터 캠퍼스 전체에 돌았고 평소라면 100명도 안 모이는 선택 강의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검은 화면만 떠 있었으며 연단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물컵만 놓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물었어요. 릴리, 너 왜 왔어? 이거 사회학 강의 아니야. 국제학 전공인 제게는 필수도 아니었고 학점에 들어가지도 않는 강의였는데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해링턴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30년 넘게 국가 발전 이론을 연구한 석학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특강을 연다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강의실 문이 열리고 에드워드 해링턴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교수님은 회색 재킷에 검은 터틀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던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으며 4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교수님은 연단 앞에 서서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켰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대형 스크린에 지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포인터가 가리킨 곳은 작은 반도였고 주변에는 거대한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중국, 14억 인구의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서쪽 위에는 러시아, 세계 최대 영토의 군사 강국입니다. 동쪽에는 일본,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 작은 반도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의 70분의 1, 러시아의 170분의 1 수준이에요.
인구는 5천만, 중국의 30분의 1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자원 현황표가 나타났어요. 석유 매장량, 제로, 천연가스, 제로, 철광석, 미미한 수준, 석탄, 거의 없음.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나라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원은 없고 땅은 좁으며 인구도 적어요.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런 나라를 완충국가라 부릅니다.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지면서 학생들은 메모를 시작했어요. 완충국가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두 가지 운명을 맞이했어요. 첫째, 강대국의 속국이 되거나, 둘째,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거나.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400명이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나라는 지금쯤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은 존재하더라도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실제로 20세기 중반까지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됐고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도 안 됐어요. 미국 장군은 이 나라가 회복하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나타났어요. 글로벌 파워 랭킹스 2025 세계 국가 종합력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교수님이 잠시 멈췄고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요? 옆자리 학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고 앞쪽에 앉은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4위라고? 일본은요? 영국은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5위 독일,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일본이 8위, 영국이 6위, 프랑스가 7위. 이게 말이 됩니까? 교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강의실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제전략연구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 모든 권위 있는 기관들이 동일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이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외교력, 문화력을 종합한 국가 종합력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말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다시 바꿨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7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한국을 나타내는 선이 거의 바닥에서 시작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인당 국내 총생산 $70, 2025년 $35,000, 1950년 문맹률 78%, 2025년 거의 제로, 1950년 전쟁, 난민 수백만, 2025년 세계 6위 경제 규모,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 발전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보통 한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최소 100년에서 150년은 걸린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그 절반 시간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간 국가 발전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개 국가를 분석했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의 성장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 넓은 영토, 많은 인구,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이 중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교수가 한국 지도를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나라는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 없습니다. 땅 좁습니다. 인구 적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최악입니다. 그런데 세계 4위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400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교수를 바라봤어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깨뜨린 나라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태생적 약점이 오히려 초격차 동력이 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 발전 모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어요. 6주간 서울과 주요 도시를 방문했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이론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주변 학생들도 모두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딴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더 시어리 브레이커. 한국, 이론을 깬 나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강의실 전체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이 연단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초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인천행 직항편에 올라탔어요. 비행 시간은 10시간 넘게 걸렸고 기내에서 노트북을 펼쳐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에 관한 논문 초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축적한 데이터와 이론들이 빼곡하게 담긴 파일이었고 한국은 그중 하나의 사례 연구 대상에 불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통계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 방문은 그저 논문의 신뢰도를 더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여겼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고 승무원들이 입국 서류를 나눠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활주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깨끗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자연광이 들어와 전체가 밝았어요.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승객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20개도 넘게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인 승객들은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전용 창구도 10개가 넘었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여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제 차례가 금방 왔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스캔했고 화면을 확인하며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물었습니다. 연구 자료 수집이라 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어요. 좋은 여행 되시라는 말과 함께 입국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화살표는 명확했어요. 길을 잃을 틈이 없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하자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고 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은 금방 나왔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장으로 나왔을 때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30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본인데 말이에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학생들은 메모를 하거나 교수님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없이 몇 초 만에 연결됐고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공항 와이파이는 연결도 안 될 때가 많고 연결되어도 느린데 여기는 집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빨랐어요. 공항철도 탑승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니 에스컬레이터가 나왔고 지하로 내려가자 승강장이 보였어요. 열차 시간표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었고 다음 열차는 곧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렸고 탑승한 뒤 좌석에 앉았습니다. 좌석은 깨끗했고 넓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역까지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하려 했지만 창밖 풍경에 자꾸 눈이 갔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공사 현장도 보였는데 크레인들이 여러 대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환승 표지판을 따라가니 4호선 승강장이 나왔고 명동역까지는 얼마 안 걸렸어요. 지하철은 몇 분 간격으로 들어왔고 차량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고 내부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보도는 넓었고 신호등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들이 완전히 멈춰 섰고 보행자를 먼저 보내줬어요.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있어도 차들이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시계를 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명동 한복판 호텔방까지 도착한 겁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명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었고 간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낯설었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인상 시스템이 작동한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단 한 번도 막히거나 헤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설계된 시스템이다. 타이핑을 하면서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는데 24시간 영업이었고 직원은 친절했어요. 계산대에는 키오스크도 있어서 셀프 계산도 가능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고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골목길도 밝았고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을 방문해 경제발전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고 통계청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했어요. 숫자들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경제성장률, 수출액, 1인당 국내 총생산 모두 논문에 인용할 예정이었던 수치들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숫자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를 걷다가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이었고 날씨가 무더웠는데 정류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천장에서 냉방이 나오고 있었고 작은 분무구에서는 쿨링 미스트가 주기적으로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에어컨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의자에 앉으니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보였고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직장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이 정류장은 여름에만 이렇게 시원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남성이 웃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의자가 따뜻해진다고 하더군요. 히터가 들어가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비바람 막아주는 것도 없는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조작하자 버스 정류장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유리로 된 밀폐형 구조였고 천장에는 냉방 시스템이 보였어요. 강의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평범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서울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류장이에요.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츠코였어요.
그녀는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진학한 엘리트였고 평소 발표 토론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미츠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발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한국의 주요 기술과 부품 상당수가 일본에서 수입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정밀 화학 소재, 핵심 부품들이 일본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과 미츠코 사이를 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츠코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가 기반이 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했고 기술을 전수했어요. 그게 없었다면 한국의 오늘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츠코, 실제로 일본의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기술을 받은 나라는 많았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미츠코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교수님이 손을 들어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겼고 역사 자료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했습니다. 35년간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자원을 수탈했고 문화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미츠코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에 남은 건 폐허였습니다. 산업 기반은 파괴되었고 교육받은 인력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195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의 80%가 잿더미가 됐어요.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만에 달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어요.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으로 전환했고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통신기술을 선도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미츠코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멋쩍은 웃음이 떠올랐고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하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미츠코, 당신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일본의 기술 이전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서 세계 최고로 만든 건 한국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배울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정신, 그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짓밟혔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정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집념. 이게 바로 한국의 뿌리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후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청계천을 걸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복원된 하천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위를 백로 한 마리가 우아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백로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봤다고 하셨어요. 보스턴 찰스강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보스턴에도 찰스강이 흐르는데 그건 관광 명소일 뿐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곳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보트 타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는 백로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 인공적으로 복원된 하천이라는 사실이었다고 하셨어요. 50년 넘게 콘크리트 아래 묻혀있던 하천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도심 한복판의 도로를 걷어내고 물길을 되살렸어요. 경제성만 따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환경, 미래 세대를 함께 고민하는 나라였어요. 백로 한 마리가 날아가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한참을 걸었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공간이 부자 동네에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센트럴파크, 골든게이트 파크, 이런 곳들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은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곧이어 청계천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과 그 위를 나는 백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하천은 원래 복개되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경제개발 시기에 도로로 덮여버렸어요. 50년 넘게 콘크리트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도심 한복판의 도로를 걷어내고 하천을 되살린 겁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은 경제성장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삶의 질도 함께 고민했어요. 도로를 유지하면 교통은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천을 복원하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다. 며칠 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견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공장이었고 사전 신청을 통해 방문할 수 있었어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특수 복장으로 갈아입었고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안내자가 설명하더군요. 3나노 공정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진 곳은 2곳뿐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웨이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수백 개의 칩이 들어가 있었고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회로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라고 했습니다. 이 칩들이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수님이 반도체 칩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세한 회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 확대되어 보였어요. 21세기는 칩이 지배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심지어 무기까지 모든 게 칩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칩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배터리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배터리예요. 한국이 그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방산 수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호주의 AS21 레드백 장갑차 모두 한국제입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신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요.
유럽 국가들은 주문하면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몇 달 안에 배송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집념,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생각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국 역사연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수천 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강대국들이 번갈아가며 침공했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켰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한국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재건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금반지, 돌반지까지 꺼내서 나라에 바쳤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4위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8월 말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6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통계는 알았습니다. 숫자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신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들이 빼곡하게 담긴 파일이었고 한국 챕터를 수정하려 했어요. 그런데 첫 문장을 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자원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이론. 땅이 넓어야 강대국이 된다는 이론.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이론.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조건 없이 세계 4위가 됐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좁은 땅에서 일어난 나라가 유럽 강국들을 제치고 있어요. 적은 인구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표가 나타났어요. 상위 10개 중 한국 콘텐츠가 5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5, 21 이름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만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예요. 서양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K드라마 남주병, 일명 관식병이라 부른다면서요. 미국이나 유럽 드라마 속 남자들은 어떤지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바람 피우고 마약하고 폭력 휘두르고 거짓말하는 캐릭터들이 넘쳐난다면서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남자 주인공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고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파라면서요. 섬세한 배려에 가정적인 모습까지 갖췄다고 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여학생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이상형 기준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틱톡이나 유튜브에는 외국 여성들이 영상을 올립니다. 한국 드라마가 내 눈을 너무 높여놔서 결혼 못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거칠고 시끄러운 전쟁의 나라에서 세련되고 로맨틱하고 살고 싶은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뉴욕 맨해튼 거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별표가 붙은 식당 간판들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미식의 본고장 뉴욕입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칼 갈고 경쟁하는 전쟁터예요. 올해 뉴욕에서 미슐랭 별 받은 한식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11곳입니다. 프랑스 식당이 9곳, 이탈리아 식당이 8곳인데 한식당이 11곳이에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뉴욕 힙스터들은 이제 비싼 와인잔 돌리는 게 아니라 소주잔 부딪히면서 건배합니다. 스테이크 대신 불판에 삼겹살 굽는 게 성공한 삶의 상징이 됐어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이 메뉴들이 파인 다이닝 메뉴판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파리거리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 빵집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빵의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는 제빵의 성지입니다. 바게트와 크루아상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프랑스 전통 디저트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들이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엠베이커리의 서용상 셰프가 프랑스 대회에서 1위를 했어요. 바게트 대회, 크루아상 대회, 한국인들이 가서 우승하고 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빵은 한국인이 더 잘 만든다면서 한국 빵집 앞에 줄을 선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제 남의 것을 베끼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먹고 입고 즐기는 것이 곧 세계의 유행이 되는 선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먹는 게 세계 표준이 되고 우리가 만든 게 세계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한국어 학습센터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어디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직접 읽고 싶어서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언어는 힘을 따라갑니다.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배웠어요. 영국이 강했으니까요. 20세기에는 미국 때문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매력 때문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의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총 없이 마음을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탱크 대신 드라마를 보내고 미사일 대신 음악을 쏘고 전투기 대신 음식을 날립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강력해요. 군사력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문화는 사랑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문화가 강해지니까 물건도 잘 팔립니다. 이걸 브랜드 후광 효과라 부릅니다. 방탄소년단이 좋으니까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멋져 보이니까 한국 차를 사고 한국 무기까지 믿고 삽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서로 미친 듯이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K-팝 콘서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손에 든 형광봉을 흔들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가수들이 노래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공연장을 채운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이에요.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힘입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마음을 얻는 힘이에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혁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략과 투자의 결과예요. 정부가 문화산업을 육성했고 기업들이 인재를 키웠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훈련시켰고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한과 흥,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독특한 감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조지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 여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이 여권이 암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백지수표보다 비싸게 팔린다고 했어요. 헨리 여권 지수 세계 2위입니다. 193개국을 비자 없이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강력한 여권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권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다면서요. 전 세계 공항 입국 심사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고 했어요. 코리안이라고 하면 돈 잘 쓰고 매너 좋고 불법 체류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라며 바로 통과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외 나가서 보여준 성실함과 시민의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국가적 신용 등급이라고 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이 신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나라 국민에게만 특혜를 줍니다. 비자 필요 없고 그냥 와서 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살아도 되고 일해도 되고 공부해도 된다면서요. 1년 지나면 잠깐 옆 나라 갔다 오면 다시 1년 리셋해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평생 그냥 와서 살라는 거예요. 미국인도 유럽인도 못 받는 이 혜택을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준다고 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왜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겼고 조지아 역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조지아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수탈을 당했습니다. 200년 넘게 억압받고 착취당했어요. 그들은 자기네 나라가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로 불리는 걸 치욕스러워했습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 조지아는 전 세계에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루지아 말고 조지아로 불러달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무시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러시아 눈치 본다는 이유로 그냥 그루지아로 계속 불렀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공식 표기를 바꿔줬어요. 알겠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우리도 식민지 당해봤고 나라 뺏겨봤다. 너희는 이제부터 조지아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명칭을 가장 먼저 변경해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겪은 전쟁과 폐허와 가난을 딛고 일어선 롤모델이자 자신들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한국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와서 살라고 함께하자고 우리는 친구라고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앞쪽에 앉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외교의 진짜 힘입니다. 총칼 들이밀어서 억지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공감과 스토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매력 외교예요. 한국은 약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강자입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기에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전쟁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강대국들과 다른 방식으로 외교를 합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 신뢰로 다가갑니다.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폴란드에 무기를 팔면서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켰고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 폴란드가 또 주문합니다. 루마니아도 주문하고 호주도 주문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끝이라는 걸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힘만 센 나라는 두렵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랑받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집념이에요. 물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그 생각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수천 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당했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한국전쟁 때도 일어섰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장롱 속에 숨겨둔 금반지, 돌반지까지 꺼내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인들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확인하는 연대감, 위기가 오면 하나로 뭉치는 힘이에요. 한국은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 4위가 된 진짜 이유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DNA,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성이 오늘날 한국의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크고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강자입니다. 식민지를 겪었기에 다른 나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전쟁을 겪었기에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조지아에게 손을 내밀었고 세계 곳곳의 약소국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고요했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에서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건 세계 경제사에서 미스터리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1998년 한국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긴 줄을 선 시민들이 금을 내놓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긴축 정책을 펼치고 구조조정을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회복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 예측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20년도 모자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금반지를 꺼냈고 돌반지를 가져왔어요. 결혼반지까지 빼서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들은 6.25 때부터 간직해온 금부치를 내놨고 젊은 부부들은 신혼 예물을 기부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모은 금의 양이 220톤이 넘었어요.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 돈으로 한국은 외채를 갚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도 연구했고 MIT도 분석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재현 불가능한 사건이라고요. 자발적인 참여는 누구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명령해도 안 되고 법으로 강제해도 안 돼요. 오직 국민 스스로 나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만이 실현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한과 흥이라 부르는 독특한 정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이라는 한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에요. 한은 역경 속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짓밟혔지만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에요. 이 한이 한국인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끊임없이 침략당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중국이 쳐들어왔고 몽골이 침공했고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수백 번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농사짓던 농부들이 창을 들었고 책 읽던 선비들이 칼을 들었어요. 정부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해 한 달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왕은 북쪽으로 도망쳤고 조정은 무너졌어요. 나라가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모여서 일본군을 습격했고 승려들이 산에서 내려와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연전연승했고 권율 장군이 육지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여자들은 밥을 지어 나르고 어린아이들은 정보를 전했어요. 7년 전쟁 끝에 일본군을 몰아냈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입니다. 침략군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사례예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폐허가 된 서울거리와 피란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공장은 불타고 다리는 끊어지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백만에 달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끝났다는 말을 시작 신호로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폐허 위에서 벽돌을 주워 담았고 깨진 기와를 모아 지붕을 덮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공장을 다시 세웠고 도로를 다시 깔았고 학교를 다시 열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됐고 1970년대 중화공업이 일어났어요. 그 시절 한국인들은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렸고 건설 노동자들은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라가 다시는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흥이라는 한자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한만 있었다면 한국은 우울하고 무거운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흥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춤추는 에너지예요.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힘입니다. 땀 흘린 뒤에는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고 힘든 일이 끝나면 노래를 불렀어요. K-팝이 탄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인은 리듬을 타고 움직입니다. 일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춤춰요. 이 흥이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는 한과 흥이 모두 담겨 있어요. 슬픈 가사를 신나는 비트에 실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립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한과 흥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오면 한국인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한국인은 시작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가능하다고 증명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 4위가 된 비밀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국가 발전 이론을 연구하면서 수백 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국가의 힘은 자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땅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현대 한국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 라인, K-팝 공연장, 드라마 촬영 현장이 차례로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도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밤새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완벽한 퍼포먼스를 위해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하는 K-팝 아이돌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는 드라마 제작진들, 모두 같은 정신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집념이에요. 이 정신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된 DNA예요. 한국인은 위기를 연료로 바꾸는 민족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진짜 강대국은 군대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공장이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한국 국민들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명해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냈다고 말이에요. 1950년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4위가 된 나라,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국의 야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과 흥의 DNA는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인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터득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고난을 즐거움으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이 DNA가 오늘날 한국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몇몇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강인한지 뼛속까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사우스 코리아 더 시어리 브레이커, 한국, 이론을 깬 나라.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간 이 강의실에서 국가 발전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수백 개 나라를 분석했고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국가가 성장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자원, 영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 이 중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한국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좁은 땅에서 일어난 나라가 유럽 강국들을 제치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구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히려 세계 4위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어요. 운이 좋았거나 특수한 상황이었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6주간 현장을 돌아다니며 깨달았어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새로운 모델입니다. 한국은 이론을 깬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 그 자체예요.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독특합니다. 부럽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다른 나라에서 재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호소해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따라할 수 없는 힘이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옆자리 친구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앞쪽 학생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하나의 감정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책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통계로 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직접 가서 걸어봐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쿨링 미스트를 맞아봐야 하고 청계천에서 백로가 나는 걸 봐야 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목격해야 하고 편의점이 24시간 돌아가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한국이 왜 특별한지를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물질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입니다. 물질적인 힘은 눈에 보입니다. 탱크, 미사일, 공장, 빌딩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강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국민의 정신, 문화의 힘, 신뢰의 가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해요. 한국이 바로 그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 수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고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춤추게 만들어요. 신뢰 하나로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약속 하나로 외교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문화 침투를 경계하고 일본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두려워해요. 유럽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견제하고 미국조차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탐냅니다.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각국 정부가 한국 모델을 연구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연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숫자만 보여주면 차갑고 사진만 보여주면 피상적이고 이론만 말하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강대국이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가 많은 나라도 아니에요.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4위로 올라섰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은 총 없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드라마로, 음악으로, 음식으로,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가장 오래가는 승리예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순간 강의실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4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몇몇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박수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앞쪽에 앉았던 미츠코도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옆자리 친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도 학생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강의실 밖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몇몇은 교수님께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의실이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공간인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다가왔어요. 릴리 믿어져. 한국이 정말 저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고 학생들이 걷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걸었던 그 거리를 직접 걸어보고 싶었고 교수님이 본 그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찾아봤어요. 가격을 확인하고 날짜를 살펴봤습니다. 방학 때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갈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 해. 직접 경험해야 해. 복도 끝에서 교수님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학생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다가가서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과 인사를 마치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감동받았다면 한국에 직접 가보세요.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방학 때 갈 계획입니다. 교수님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가서 직접 경험하고 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교수님이 복도를 걸어가셨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론을 깬 나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나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화면이 떴고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서울행 항공권이 예약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석 달 후면 한국 땅을 밟게 될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걸었던 그 거리를 걷고 교수님이 느꼈던 그 감동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였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고 학생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을 알게 된 후의 세상은 한국을 알기 전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론을 깬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는 힘보다 강하다는 것. 국민의 정신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 한국이 그 모든 걸 증명했다는 것.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무엇을 느끼게 될까? 교수님처럼 감동받게 될까? 기대가 됐어요. 설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론을 깬 나라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췄고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문득 깨달았는데 오늘 배운 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탱크와 미사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드라마와 음악과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신뢰와 약속으로 외교 관계를 쌓았고 문화와 감성으로 세계를 움직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공장은 파괴될 수 있고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화의 힘은 사라지지 않아요. 신뢰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계하고 일본이 두려워하고 유럽이 견제하고 미국조차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동시에 전 세계의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동경하고 각국 정부가 연구하고 학자들이 분석하는 나라예요.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이 가진 그 힘이 정말 부러워요. 한국, 이론을 깬 나라, 세상을 바꾸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이 없고 땅도 좁고 강대국들 사이에 낀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왔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건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서로를 믿는 힘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가 말했던 그럼 왜 다른 나라는 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결국 나라든 개인이든 외부의 조건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정신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힘들어도 작아 보여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가능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마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써 내려가고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